안녕하십니까. 메타버스 및 인공지능 진행을 맡은 세종대학교 한차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을 품고 발전하고 있는 첨단 기술의 현황과 전망을 대학의 젊은 학자들로부터 한번 들어보고요. 또 그 전공들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정보보호, 드론,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메타버스 이르기까지 실대 첨단 분야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과 전망도 함께 살펴보고요. 그런 전공을 가르치고 있는 대학에서 구체적 커리큘럼과 취업 가능 영역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세종대학교 공과대학과 소프트융합대학, 세종공대라고 하죠. 세종공대와 한컴 오피스로 잘 알려진 한글과 컴퓨터가 속한 한컴그룹의 후원으로 매일경제TV가 함께 해주십니다. 자, 오늘 정보보호 전공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종공대 정보보호학과 이종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N소프트의 신종혜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종혁 교수님께 정보보호 전공의 이야기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이 정보보호와 정보보안이 유사한 흐름이라 여러 가지로 여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어떤 계기로 이 보안에 대한 전공을 하시게 됐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제가 97학번인데 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정보보호학과라고 하는 것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이 태동하던 시기였고 아직 뭔가 해커에 대한 개념 혹은 공격에 대한 개념, 뭐 사이버 테러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컴퓨터공학과에 이제 입학을 해서 컴퓨터공학에서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하다 보니 해당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버그라든지 혹은 알려지지 않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깊게 찾아가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다 보니 이제 정보보호학과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구를 계속 하게 되고 교수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정보보호라는 전공의 거의 시조새격이다 생각하면 됩니까? 저는 시조새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보다도 먼저 시작하신 이제 1세대 네네. 분들이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한 3세대 정도의 정보보호 학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조새로 만드신 원로 교수님들은 계시고 그럼요. 예, 네. 지금 독수리 정도는 된다 말씀이네요. 고맙습니다. 자, 대학에서 그럼 언제부터 이 학과가 생겼나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보보호 관련된 학과가 생긴 것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 국내에서 학부 수준의 정보보호학과는 순천향대학교에서 가장 먼저 생겼고요. 예.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정보보호학과가 생기고 있고 이제 대학원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정보보호 전문 인력들이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수도권에서 보면은 고려대학교 그리고 국민대학교 그리고 아주대학교 그리고 저희 세종대학교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정보보안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뭐 학부랑 대학원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어적 정보 보호와 공격적 정보 보호가 있는데 세종공대 차원에서는 일종 학생들에게 공격적인 정보 보호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요즘에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정부로부터 스폰을 받는 공적 집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아하. 특히 저희는 지리적으로 북한이랑도 인접해 있고 중국과의 그런 관계도 있어서 정부로부터의 스폰을 받아서 실제로 대규모의 해킹 공격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왕왕 일어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협이라든지 한전 시스템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에 같은 공격들도 어떻게 보면 오펜시브 시큐리티 관점에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키기 위해서는 공격을 더 잘해야 공격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더 잘 방어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학생들이 그럼 그런 공부를 하면 어디에 더 많이 취직되면 제가 듣기는 국가정보원 같은 데도 들어간다고 예, 뭐 국정원 저희는 일반적으로 원이라고 부르는데 줄여서. 예, 뭐 국정원이나 혹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그리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같은 이런 공공기관에 저희가 취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정보보호 혹은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안전하게 IT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회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보보호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꼭 정보보호 관련된 전문 기업이 아니라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그리고 저희 NC소프트 같이 이렇게 게임 회사에서도 정보보호에 관련된 아주
고급 인력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NC소프트 신종희 상무님께 묻겠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이렇게 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NC소프트 같은 데를 정말 가고 싶어합니다. 네. 저도 전공도 만화 애니메이션 텍 전공인데 네. 그림 그린 친구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코딩한 친구들도 그렇고 일단 지금의 게임 세대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다 게임 회사 가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 중에 또 NC소프트가 가장 1순위인데 이런 게임 회사가 필요한 정보 보호 인력들은 어디에 투입되나요? 네, 뭐 방금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 뭐 하루에도 수만 건의 해킹 그렇죠. 시도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디도스라고 하죠. 이제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하는데 네, 네. 원활하게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해커들이 네. 공격을 해서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 그리고 금전을 요구하고 뭐 이런 것들 또 요즘은 이제 메일 같은 거를 통해서 악성 코드를 담아서 이제 그걸 클릭하면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이제 주요 정보들을 유출해 나가고 이런 이제 패턴들이 많은데요. 하루에도 이런 수많은 건들의 것들을 저희가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쪽에 전문성을 가진 이제 저희 직원들이 있고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안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게 그 주로 이제 아마 여러분들 보안 그러면 뭐 어두운 컴컴한 데서 컴퓨터 모니터 여러 개 두고 그렇죠. 뭔가 뚜닥뚜닥해서 들어가 갖고 뭔가 해킹하고 이런 것들을 연상하시는데 뭐 그건 한 분야에 불과하고요. 전반적인 분야 이제 뭐 저희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게임 서비스가 비즈니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비즈니스를 방해하는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것들 그러면 어떠한 정책을 수립을 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잘 구현해서 막아낼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사이클을 관장을 하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네. 어떤 공격형, 그러니까 시스템과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그런 어떤 작은 스코프로 이해해 주시는 말아 주십사. 그래서 전반적인 것들을 그렇죠. 관리해 나가는 걸.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그런 거를 정보보호 관리 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 사이클을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역할이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그러한 자기 분야의 공부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을이 되면 감기에 대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뜨기 때문에 네, 우리가 네, 면역 네. 주사를 맞잖아요. 네, 매번 네. 백신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맞습니다. 것처럼 그런 NC소프트에서도 매년 그런 공격,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새로운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응도 할 준비를 하시나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디도스는 서비스를 거부하는 공격이고요. 그 밖에 악성 코드의 종류는 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종류들이 맞아요. 지금 생산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떠한 패턴을 사후로 이제 분석을 해서 백신을 만드는데 코로나와 똑같은 거죠. 네네네. 근데 이번에도 뭐 돌연변이가 나왔지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생겨나는 거.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협 헌팅,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예, 예.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가죠. 그런 것들은 이제 솔루션에 의존하는 것, 또 전문가들이 수작업으로 그런 걸 분석하는 분석가가 있을 테고요. 그럼 그런 역할에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학생들이나 네. 또는 대학원 졸업생들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은 경험이 좀 풍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 뭐 보안 분야뿐만이 아니라 최근의 추세는 신입을 뽑기보다는 좀 경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직원들을 뽑기를 희망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제가 좀 학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경험이라는 차원에서 너무 처음부터 어떤 나만의 그 스콥을 범위를 정해놓고 이거를 벗어나면 나는 혹여라도 나중에 뭐 이직을 하거나 어떤 취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너무 한 곳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다. 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에 또 나의 그 취향이 맞는지 또 직업으로서 향후 끌고 갈 수 있는 경험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좀 다방면으로 골고루 좀 경험을 하면 어떤 이직이라든지 취업에 훨씬 더 그 자기의 경험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린다면 굉장히 큰 혜택이 어드밴테이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 회사에 가는 친구들 보면 네. 이직률이 높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다른 이직률 높는 부서보다도 정보보호 파트는 좀 더 이직률이 낮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정보보호 분야에 이 분야의 어떤 태생이 예. 전문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여타 분야로 가기가 어렵고 또 여타 분야에서 또 정보보안 분야로 오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자의적으로 이직률이 낮은 것도 있지만 경우의 수나 선택의 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
좋은 표현으로 한다면 그걸 우리는 이제 전문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문성의 안정성이 같이 맞습니다. 있는 그래서 직업 안정성이라는 차원에서는 보안 분야가 타 분야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다. 네. 자, 지금 상무님 말씀하신 것 같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 교수님이 가르친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가르쳐서 취업을 지금 유도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학과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론 분야부터 실제 실무에 필요한 분야까지 다양한 교과목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실무 위주, 실습 위주로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무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면은 교수진들이 그러한 실무에 대한 능력이 출중해야 되고 본인이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님들은 그렇게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국가 관련된 연구소라든지 해외의 연구소에서 충분히 경력을 쌓으신 분들이 지금 학생들한테 실무 위주로 그렇게 강의를 그리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주실 때 예. 혹시나 뭐 내 컴퓨터를 해킹해라 뭐 이런 과제도 나갑니까? 쉽지 않겠죠. 네. 교수의 컴퓨터를 해킹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이제 저희는 뭐 이런 과제도 내려요. 예를 들어서 취약점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서버를 구축해 놓고 해당하는 서버를 중간고사 기간 예를 들어서 뭐 3일 내에 취약점을 찾아서 익스플로이트를 개발하고 루트 권한을 따오는 거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약하게 준다면은 해당하는 시스템에 어떠한 취약점이 있는지 이제 알아내는 것. 이제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실습으로 내고 학생들이 그걸 통해서 사실 그러한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일일이 혹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인터넷에서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고 본인 스스로 실습을 더 진행을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많이 등장하지만 네. 10대 중에서 해커 천재들 있잖아요. 예. 다른 과목은 하나도 공부 안 하고 네. 해킹만 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네.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딱 뽑아서 대학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 고민 안 하세요? 사실 저도 뭐 이렇게 공부를 잘했던 학생은 아니었어요. 근데 분명히 중요한 것은 저희 상무님께서도 지금 지적 혹은 말씀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익스플로이트를 하거나 해킹하는 것에 대해서 깊게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네. 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능력들이 20대 초반 혹은 20대 후반을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감이 조금 떨어지게 돼요. 아하.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치중을 하기보다는 이론적인 것과 해당하는 시스템 혹은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전체적인 관점을 볼 수 있는 뷰를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루가 다르게 악성 코드들이 변경이 변경하기 되고 때문에. 공격하는 기법이나 패턴들이 변경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고등학교 때 혹은 뭐 20대 초반 때처럼 혈기왕성할 때처럼 밤새도록 그런 것들을 파고 들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30대가 지나고 나고 40대가 지나고 나면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안목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고 저희 학과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이어서 10대 때 해킹의 천재가 된 친구들이 네. 사실은 그게 20대 초반에 갖고 있는 칼춤의 시대거든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뛰어난 머리와 뛰어난 감각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정보보호라는 전공은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공격과 변형에 대해서 대안을 내려면 체계적인 이론과 넓은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정보 보호, 정보 보안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많을 텐데 두 분께서 이 아이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고등학교 때 책이나 뭐 영화나 관련된 지식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상무님부터. 네, 뭐 사실 책은 각종 서적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정보보호의 기본적인 것들을 보려면 어떤 정보보안 개론이라고 하는 책들이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제 다양한 분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의 어떤 큰 보안의 사이클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이제 아주 쉽게 설명이 네. 되어져 있는 책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학생들이 이런 이론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의 그 대회들이 많이 열립니다.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천재 해커들도 그런 네네. 대회에서 뭐 우수상을 뭐 수상하거나 그래서 그러한 챌린지 대회에도 한번 참여하면은 경험, 예, 그런 경험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뭐 설령 수상을 안 하더라도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네. 자기 관심도나 경험치나 능력치를 올려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걸 좀 추천드리고요. 영화는 뭐 여러 영화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좀 올드 세대다 보니까 네. 예전에 이제 다이아드 3.0 뭐 이런 영화에 네, 보면 네, 네. 국가의 어떤 기반 시설, 뭐 맞습니다. 비행기나 전투기 막 이런 것들을 해킹을 해서 최근에 뭐 전기차 테슬라 뭐 이런 네네. 것도 있지만 이런 차들도 자율주행 이런 것들도 이제 해킹을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 이 자율주행을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다이아드 3.0이나 또 그 이후에 나온 영화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네.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실 텐데. 그렇죠. 예. 이제 뭐 전공 소적에 대해서 학생들이 파고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뭐 교수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전공 소적에 대해서는 말씀을 뭐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은 일단은 어떤 글을 빠르게 읽고 책에 있는 내용 혹은 뭐 어떤 문서를 빠르게 읽고 그런 것들을 자기만의 언어로 혹은 자기만의 어떤 내용으로 잘 정리를 해서 남들한테 잘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정보 보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직군에서 필요하신 것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읽은 책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 소양이 조금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특정한 서적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뭐 추천을 드리진 않겠고요. 하지만 책을 조금 많이 읽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자기만의 색깔로 자기만의 언어로 잘 그렇죠. 정리를 하는. 독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세상에 공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꼭 읽어야지 알 수 있는 게 책이고 책을 많이 읽어야지만 글을 이해하고 그걸 이해한 걸 참 다 설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분께서 이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보호 전공, 정보보안 전공의 융합이 어느 분야까지 지금 확장되고 있는지. 지금 대학에 오겠다고 준비하는 학생들이 다시 사회에 나가려면 10년이 시간이 있습니다. 10년 후에 이 전공이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가? 사모님부터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뭐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네네.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게임 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NC소프트뿐만이 아니라 가장 화두되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NFT, 네, 네.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해서 네, 이제 네.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이용을 해서 기존에는 이제 게임을 할 때 내 돈을 들여서 아이템을 사서 맞습니다. 이렇게 게임을 했다면 이제는 P2E라고 합니다. P2Earn.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개념으로 어찌 보면 게임 체인저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향후에는 그것을 토큰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토큰으로 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돈을 벌어가는 수단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혁신과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메타버스라고 하는 또 용어들, 또 AI 거스를 수 없는. 그래서 뭐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CEO께서도 향후의 대세는 AI다. 뭐 몇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지만 맞습니다. 더 급속하게 AI와 접목시켜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보안들, 그리고 메타버스 가상 세계에서,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우리 실생활에 녹아 들어가 있는 이러한 것들이 보안에 대해서 과연 고민을 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큰 어떤 미래의 IT 기술의 흐름과 함께 보안은 그로부터의 부작용은 무엇인가, 그렇죠. 그것을 또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가 함께 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죠. 저도 상무님이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정보보호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단순히 인터넷에 연결된 어떤 서버라든지 나의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뭐 이메일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었던 개념 혹은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여졌었는데 사실은 이제 뭐 IoT 기기가 결국에는 뭐 유비쿼터스 뭐 혹은 사물 인터넷 시대를 접어들면서 뭐 베이큘러 커뮤니케이션 뭐 여러 가지 뭐 스마트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뭐 이렇게 되면서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악의적인 행위가 실제로 이제 피지컬 실생활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차량에 대해서 공격을 가해서 악셀레이터를 갑자기 높인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 공장에서 지금 팬이 돌고 있는데 그 팬의 속도를 빠르게 해서 화재를 발생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원격에서 다 가능한 시대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국가 간의 사이버 테러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의 전통적인 우방
더더욱 그런 것들을 더 공고하게 하려고 하고 저희가 뭐 인접해 있는 뭐 북한이나 러시아나라든지 차이나 쪽에서도 중국 쪽에서도 그러한 공격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 정보 보호를 단순히 민간 영역으로 보지 않고 사이버 국방 영역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렇죠. 상태이기 때문에 정보 보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의 일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편이 드론의 전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상무님. 근데 드론 전공을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보면 비행 그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걸 잘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절대 안 죽고 마지막 단계까지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정말 드론 조종을 하면 무적의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예전에 보면 뭐 비행기도 조종사 교육에는 네네.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상 세계를 두고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사고에 대비한 훈련을 하듯이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론도 그런 가상 세계에서 자기가 게임을 통해서 뭐 그런 것들을 잘 한다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아마 그래서 북한이 해커를 더 많이 키우는 네,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닌가. 네. 이 드론을 만들고 첨단 무기를 만든 능력이 안 된다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무기를 자기들 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킹하면 되기 때문에. 네, 일단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이버 테러가 왜 그렇게 혈안이 되어져 있냐면 북한을 포함해서 뭐 중국, 러시아 이런 이유는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잘 인건비라고 하죠. 사람만 잘 교육시키면 수백 배의 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혈안이 되어져서 아마 그런 국가들이 네. 아마 지금 상무님이 오늘 거의 결론 같은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정보 보호 전공은 가성비가 높은 직종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돈을 들여서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첨단 기술을 개발해도 거기에 대한 데이터나 정보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 그게 다 다른 사람께 될 수 있는 한 방이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내가 아주 뛰어난 인재 한 명을 키우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수조 원대 무기를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교수님께서 세종공대 이 정보부학과 학생들한테 이런 거는 조금 마음 먹고 와야 된다. 마지막 말씀해 주시죠. 저희 정보부학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인재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강하고 멋진 그런 정보보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고요. 네네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열정과 끈기를 조금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저희 정보보호학과에 같이 조인을 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시간 내주시고 흥미있는 이야기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종공대 정보보안학과의 이종욱 교수님과 NC소프트의 신종혜 상무님이셨습니다. 메타버스 위드 인공지능 세종공대와 한컨그룹 매일경제TV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정보보호 전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드론 전공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기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